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땐 꽃피는 봄이었다가 또 어떨 땐 추운 겨울 같고 또 어떨 땐 사무치게 외롭고 쓸쓸한 가을 같네요. 이래서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는 건가 싶어요. 물론 모두에게 공평한 사계절은 아니지만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삶에서 겨울의 시기가 압도적으로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엄마와 6살 적에 이별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줄곧 보육원에서 자랐죠. 보육원 생활은 끔찍했어요. 원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저희를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였고요. 옷도 기부로 들어온 헌것만 입혔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툭 하면 저희를 돈 먹는 벌레라면서 욕설을 내뱉었죠. 이것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 허구한 날 내 돈이나 갉아먹는 벌레들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아 진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런 거지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지. 원장에게 잘못 걸리는 날은 하루 종일 벌을 서거나 굶어야 했어요. 간혹 체벌이라는 이름 아래 얻어맞기도 했죠. 덕분에 저를 비롯한 보육원 아이들은 늘 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여 살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개인 후원금이 아예 없진 않았을 텐데 아마 원장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겠죠. 어쨌든 그리 힘들게 살다 보니 보육원 아이들은 자연스레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 시간엔 다들 쌀 한 톨이라도 더 입에 넣기 위해 전투적으로 먹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면 눈치 싸움이 필요했죠. 힘이 센 아이들은 앞자리에 앉아 남들보다 먼저 식판을 받았고 덩치가 작은 아이들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음식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늦게 도착하면 빈 식판만 들고 돌아서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천성이 느릿하고 굼떴던 저는 늦게 도착해 밥을 못 먹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빈 식판을 들고 한쪽 구석에 서서 배를 움켜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앞으로 자신의 식판을 내밀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강지숙이라는 언니였죠. 미정이는 어제 저녁도 굶었지? 이거라도 좀 먹어. 아니야, 난 괜찮은데. 그냥 언니 먹어. 언니의 식판 위에 담긴 밥 양은 누군가와 나눠 먹기엔 너무 적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한사코 식판을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난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빵 사줘서 괜찮아. 너 먹어. 계속 굶다가는 큰일 나. 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순간적으로 울컥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았죠. 고마워 언니. 그럼 우리 같이 먹자. 그날의 그 눈물 섞인 밥맛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언니와 급격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육원 안에서 친자매처럼 꼭 붙어 다녔고요. 콩 한쪽도 나누어 먹곤 했죠. 언니는 전쟁 같은 보육원 생활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힘이 센 게 답이 아니란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나 혼자 힘세봤자 뭐해. 사람은 누구나 아플 때가 있는 법이고 넘어질 때가 있는 법인데. 중요한 건 그때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프면 약을 먹여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줄. 가족 같은 존재 말하는 거야? 그래. 가족이 그런 존재지. 근데 우린 가족이 없잖아. 언니, 그리고 엄마 아빠도 날 버렸는데 누가 내 가족이 되어주겠어. 바보야. 내가 있잖아. 내가 미정이 네 가족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도 내 가족이 되어줘. 알겠지? 언니는 힘든 보육원 생활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하던 그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들어간 지 1년 반 만에 언니의 입양이 결정됐죠. 기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기만 했어요. 언니가 떠나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죠.
언니 가지 마. 나 두고 가지 마. 응? 언니가 떠나던 날 저는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마구 떼를 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그때 언니도 고작 9살 어린 나이였는데 저라는 혹 때문에 새 부모가 생긴 걸 마음껏 기뻐하지도 못했죠. 그래도 언니는 마지막까지 의연하게 저를 달랬어요. 가서 편지할게.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미정아. 싫어. 나도 데려가. 같이 가. 응? 너도 좋은 분들 만나서 입양 갈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울지 말고 강해져야 돼. 알겠지? 언니는 마지막으로 절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보육원 선생님들에게 저를 맡기곤 돌아섰죠. 언니가 떠나고 난 후 보육원은 한층 더 삭막해졌어요. 다들 아시죠? 처음부터 혼자였던 때보다 둘이었다 혼자가 됐을 때 더 외롭다는 걸. 그 지독한 고독감이 저를 좀 먹어갔어요. 괜한 심통에 언니가 전화하면 일부러 심술궂게 굴고요. 편지에도 답을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갔죠. 그러자 언니 역시 점차 전화와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연락이 완전히 또 끊겨버렸어요. 먼저 연락해볼까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언니가 입양 간 후 제가 못되게 굴었던 게 생각나 차마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는 혼자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보육원을 졸업할 때쯤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어느새 고독은 제게 익숙한 단짝이 되어 있었고 하루라도 배를 굼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눈물 따윈 사치였으니까요. 사회로 나와선 한층 더 도끼 있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라에서 지원해준 독립지원금으로 우선 집부터 구하고요. 평일엔 일반 회사에서 섬으로 일하면서 주말엔 따로 빵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루빨리 돈을 모아 월세를 탈출하는 게 목표였죠. 주변에선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일만 하냐고, 연애도 좀 하고 청춘을 즐기라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얘긴 너무 허황된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느끼는 걸 솔직하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요. 그냥 어색한 표정으로 웃어 넘기곤 했죠. 근데 회사 상사 중 한 분이 그런 제 미소를 좀 다르게 해석하셨나 봐요. 어느 날 퇴근 후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요. 그 자리엔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 있더군요. 미정씨, 인사해. 내 군대 후임인데 이 근처 살거든. 이놈도 애인 없이 방바닥만 긁고 있는 처지라 불렀어. 젊은 사람 둘이 한번 잘해보라고. 솔직히 남자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멀대같이 키만 커선 너무 싱겁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상사분의 성의를 거절하기도 그렇고요. 그 남자가 서글서글하니 웃는 인상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몇 번 만났는데요. 이 사람 정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 점점 마음이 생기더군요. 만난 지 석 달 만에 연애를 시작했고요. 그로부터 정확히 2년 뒤에 식을 올렸죠. 남편은 기본적으로 성정이 유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그건 변하지 않아서 싸울 일이 없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시부모님 역시 좋은 분인 건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으시고요. 거의 맨몸으로 시집오다시피 했는데도 예쁘다 해주셨죠. 그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줄 몰랐는데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곱게 키운 내 새끼. 조금이라도 흠 있는 사람한텐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요. 그래서 한 번은 술 먹고 시어머니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그이가 저 데려왔을 때 왜 반대 안 하셨어요? 솔직히 저 별 볼 일 없는 회사 격리에 비빌 친정도 없는 고아였잖아요. 제가 영준이 낳아보니까 나중에 어떤 며느리를 드려야 할까 벌써부터 재고 따지게 되는데
솔직히 부모 마음이란 게 내 자식보다 못난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고 싶진 않잖아요. 얘는 네가 못나긴 어디가 못났어. 내 눈엔 상철이 그놈보다 예뻐 보이는데. 그리고 부모 없이 힘들게 컸는데도 삐뚤어지지 않고 제 밥벌이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야. 한눈에 봐도 심지가 곧고 단단해 보이는 게 우리 아들이랑 잘 맞겠구나 했지.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또 그러시더군요. 애미 없는 게 어디 자식 잘못이라든? 부모 잘못이지. 그리고 미정이 네가 왜 고하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시애미랑 시애비도 있는데. 안 그래? 아이 참, 어머님도 왜 갑자기 저를 울리고 그러세요? 아이고, 눈물 짤 일도 없다. 그만 울고 입 심심한데 우리 시장 가서 떡볶이나 사 먹자. 시어머니는 마치 친정엄마처럼 제게 잘해주셨어요. 보육원에서만 자라 살림살이인 젬병이었던 제게 밥은 어떻게 안쳐야 하는 건지, 빨래는 어떻게 개야 하는 건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고요. 제가 큰애와 작은애를 차례로 낳았을 때 손수 몸조리도 다 해주셨죠. 시아버지 역시 저를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고요. 주변에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부러워했어요. 시집살이 없는 시댁이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냐고. 집안 문제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겠다고 했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중 묘하게 저와 안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바로 2살 터울의 동서였죠. 남편과 제가 결혼은 먼저 했지만 더 빨리 사귄 건 서방님과 동서였는데요. 듣자 하니 동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웃집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동서까지 셋이서 동네를 마구 뛰어다니며 함께 놀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동서는 자기 남편인 서방님뿐 아니라 저희 남편도 편하게 대했어요. 첫 만남 때부터 그게 여실히 느껴졌죠. 당시 결혼을 앞두고 서방님과 동서에게 청첩장을 주려고 만난 거였는데요. 청첩장을 보던 동서가 문득 저희 남편에게 그러더군요. 오빠, 진짜 이렇게 결혼하는 거야? 너무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요게 까분다 또. 내가 결혼하는데 서희 네 허락을 왜 받아? 적어도 여자친구라도 미리 보여줬어야지. 내 형님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쭈? 그럼 너 상혁이랑 결혼까지 할 거야? 그냥 상혁이가 쫓아다녀서 하는 수 없이 만나는 거라고 언젠간 헤어질 거라더니. 오빠 앞으로도 계속 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오빠는 이제 임자 있는 몸이 돼버렸으니까 오빠랑 결혼할 순 없잖아. 오빠 동생이랑 결혼해서 아주버님 동서지간이라도 돼야지. 남편과 동서는 스스럼 없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너무 귀여워하던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서희 걔가 보기엔 털털해 보여도 마음도 여리고 정도 많거든. 걘 외동이라 자기도 오빠 갖고 싶다면서 상혁이 말고 자기 동생 삼으라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졸졸 쫓아다녔는지 몰라. 동생이 둘이 된 느낌? 부모님끼리도 친하고 자주 봐서 걘 우리 집 셋째나 마찬가지야. 남편은 동서에게 아무 사심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제 앞에서 임자 있는 몸이 어쩌고 했던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기분이 좀 찝찝하더군요. 낯을 가린다고 하지만 첫 만남에서 제게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았던 것도 별로였고요. 그 뒤로도 동서는 종종 시동생과 같이 찾아오곤 했는데요. 저희 남편에겐 오빠 오빠 하면서 친근하게 굴면서 제겐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희 결혼하고 집들이 때였을까요? 시댁 식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무심한 듯 제게 말했죠. 근데 형님,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제가 아직 이 집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곧 결혼할 거니까. 그럼요, 얼마든지요. 감사해요, 형님. 형님도 편하게 말 놓으세요.
시부모님 앞에서 동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게 상냥하게 말을 붙였어요. 집을 둘러보면서 제 인테리어 솜씨를 칭찬하기도 했죠. 형님 집이 너무 예뻐요. 벽지한 거며 커튼색이며 보통 센스가 아닌데요? 대학에서 인테리어 전공했어요? 아니, 난 대학 안 나왔어. 보육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했거든. 네? 보육원이라뇨? 도련님이 따로 얘기 안 했구나. 나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6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 그랬구나. 몰랐어요. 그 순간 전 보고 말았어요. 동서의 두 눈에 스치는 경멸의 빛을 말이죠. 사회생활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출신을 알게 되는 순간 그런 눈빛을 했기에 바로 알 수 있었죠.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뒤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희야, 우리 큰며느리 참 대단하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혼자 참 잘 컸잖아. 서희 너도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텐데 여자들끼리 잘해보자꾸나.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를 깨는 게 아니라 재미나게 잘 놀아야지. 안 그러냐? 네,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 셋이 재밌게 놀아요. 그러나 동서는 그 뒤로 급격하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저와 단둘이 있을 땐 한마디도 안 하고 새초루반이 있는 편이었는데요. 제가 고아라는 걸 알게 된 뒤로는 대놓고 무시하더군요. 오빠도 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결혼이 봉사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몰라. 어떻게 고아랑...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아니, 그냥 상철 오빠가 참 착한 것 같아서요.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형님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잖아요. 살살 웃으면서 저를 긁으려드는데 솔직히 가짠키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거친 보육원 아이들 속에서 자라온 저는 동서의 그런 행동이 유치하게만 느껴졌죠. 응, 우리 그이가 그만큼 날 좋아하긴 해. 결혼하고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퇴근하고도 나랑 한시도 안 떨어져 있으려고 해서 귀찮을 정도라니까.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맞받아 쳐주자 동서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면서 아무 말 못하더군요. 솔직히 시동생이 동서와 헤어지고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길 바랬는데요. 이 남녀 간의 문제에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시동생은 저희 부부 결혼하고 1년 뒤에 바로 식을 올렸어요. 동선의 집이 제법 소문난 알부자라 해온 예물이며 예단도 으리으리했는데요. 명품백과 고급 한복, 은수저 세트에 비단 이불까지. 어디 그뿐인가요? 동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시부모님께 드릴 명품을 사왔어요. 마치 저 보란 듯이 말이죠. 어머님, 이건 면세점에서 산 가방인데요. 요즘 돈 주고도 못 구할 만큼 잘 나가는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양가죽인데 엄청 부드럽죠? 어머, 그러게. 색도 너무 곱다, 얘. 근데 딱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돈 나갈 일 천지일 텐데 뭘 이런 걸 샀어?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저희 아빠 돈 많잖아요. 신혼여행 간다고 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드릴 선물 좋은 걸로 사라면서 용돈 두둑하게 챙겨주셨어요. 저희 아빠가 저 엄청 예뻐하잖아요. 그래, 뭐지, 네가 사랑둥이긴 하지. 네, 결혼한 친구들이 비빌 친정이 있어야 좋다고 말할 땐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아빠 때문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도 사람인데 이 보란듯이 부모 부심을 부리는 동서를 보고 있으면 때때로 서글플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귀신같이 알고 절 위로해줬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는데요. 그게 동서 입장에선 더 안 잊고 왔던 걸까요?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는 나날이 흉흉해졌어요. 부부끼리 넷이 모였을 때 저는 모르는 어린 시절 얘기를 자꾸만 꺼내기도 하고요. 집에서 애 낳고 살림하는 저를 무시하듯 회사 얘기를 줄줄이 늘어놨죠. 요즘 과장님 노처녀 히스테리가 얼마나 말도 못한지 몰라.
나도 그냥 다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싶다.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말투였는데요. 눈치 없는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해맑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그냥 그만둬. 어차피 돈이 궁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 싫어 오빠. 말했잖아. 난 결혼하고도 일 계속할 거라고. 구닥다리 시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남자한테 종속되고 의지하는 거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전업주부가 남편 생일에 선물 같은 거 사주는 것도 웃겨. 결국엔 남편 돈으로 사주는 거잖아. 자기 말 좀 조심해. 그럼 형수님이 뭐가 돼? 그나마 남편보다 좀 더 눈치가 빠른 서방님이 저를 흘낏 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화들짝 놀란 척 입을 막더군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한테 한 얘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제 가치관인데 아시죠? 그럼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 짐짓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드러내는 건 하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서가 저희 남편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아는 체 한다는 거였어요. 이 형제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저 보란 듯이 옛날 추억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요. 제가 남편에게 고기쌈이라도 한 쌈 싸줄라 치면 옆에서 자기가 난리를 쳤죠. 형님. 오빠는 생마늘 말고 구운 마늘 더 좋아해요. 그리고 쌈장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몰랐네. 다시 싸줄까 여보? 됐어. 난 당신이 사준 거면 뭐든 다 좋아. 그냥 줘. 아니야. 오빠 생마늘 먹으면 속 아프다고 했잖아. 자 이거 먹어. 구운 마늘 넣은 거야. 제가 쌈을 손에 들고 머뭇거리는 사이 동서가 싼 쌈이 남편의 입을 향해 다가갔어요.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네 남편이나 싸줘. 왜? 어릴 때 내가 오빠 쌈 많이 싸줬잖아. 나도 상혁이도 구운 마늘 안 먹는 거 알면서. 빨리 먹어. 팔 떨어지겠다. 응? 응? 설마 형님 눈치 보여서 그래? 형님 괜찮죠? 동서가 아주버니 쌈 좀 싸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흰 친남매 같은 사이나 다름없는데. 네, 뭐 괜찮아요.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가 동서의 체근에 마지못해 입을 벌렸어요. 동서는 자기가 싸준 쌈을 남편이 먹자 한껏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 뒤로도 동서는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의 취향을 제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들먹이며 말끝마다 오빠는 원래 이랬다, 오빠는 저랬다 하며 참견했고요. 한 번은 남편이 옷을 사러 가자고 해서 같이 백화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우연히 그 자리에 합류하게 됐어요. 옷을 고르며 남편에게 이건 어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동서가 끼어들어 말했죠. 오빠는 이런 스타일 잘 안 입어요. 오빠는 평소에 좀 더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데 형님은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갑자기 전 모르는 옛날 얘기를 꺼내더군요. 오빠, 기억나? 그때 내가 오빠 대학 입학 선물로 골라줬던 셔츠. 오빠 그거 입었을 때 진짜 멋있었는데. 아마 그 스타일 지금 입어도 잘 어울릴걸? 이거 좀 비슷하지 않아? 한번 입어봐.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도 결국 동서가 추천하는 셔츠를 입어봤어요. 기분 탓일까요? 왠지 모르게 제가 고른 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더군요. 그런 순간마다 저는 마치 방해꾼이 된 것만 같았고요. 제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곤 했죠. 물론 남편은 계속 저를 배려하려 애썼지만 동서의 끊임없는 개입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어느 여름날 남편이 갑자기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어요. 한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건강 체질이던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죠. 여보, 회사에 오늘 당신 아파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해뒀거든? 일단 좀 쉬고 있어. 내가 시장에서 전복 사와서 얼른 죽 끓여줄게. 그냥 있는 걸로만 끓여줘도 되는데. 당신 힘들잖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당신 전복죽 좋아하잖아. 조금만 기다려. 남편과 병원에 다녀온 뒤 바로 저 혼자 장을 보러 나갔어요. 나간 김에 내일 먹을 저녁거리까지 사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현관 앞에 웬 낯익은 여자 구두가 있더군요. 다름 아닌 동서의 구두였어요. 뭐지? 온다는 얘기 없었는데?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봤는데요.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동서는 없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발소리를 낮추고 안방으로 가보니 웬걸 동서가 침대맡에 앉아 있더군요. 남편은 약을 먹고 쥐죽은 듯이 자고 있었고요. 동서는 묘한 표정으로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냐고 말을 걸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동서가 갑자기 몸을 숙여 저희 남편 이마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제 고함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일으켰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지금 이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내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죄송해요, 형님. 전 그냥 오빠가 자고 있길래.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자고 있으면 그렇게 입을 맞춰도 돼? 아주버님이랑 동서 사이에 대체 뭐라는 거야? 혹시 그이가 동서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아님 둘이 전에 사귀었다거나. 아니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끼워서 물어봐야겠네. 동서는 그만 가봐. 내가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제가 남편을 깨우려 하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저 혼자 좋아한 거라고요. 혼자 좋아한 거라니. 우리 남편을 동서가 좋아한다는 거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아닌데. 동서의 눈물 섞인 고백에 기가 막혔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저희 남편이 첫사랑이라고 하더군요. 오빠는 제 맘 모를 거예요. 한 번도 고백한 적 없거든요. 그냥 날 계속 어린 동생으로만 보는데 오빠 성격에 내 마음 알면 바로 거절하고 안 볼 게 뻔하니까 그래서 꼭 참았어요. 그럼 계속 참았어야지. 서방님하고 결혼까지 하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설마 아직도 우리 남편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오빠 아프단 얘기 듣고 걱정돼서 왔다가 오빠 자는 거 보고 저도 모르게 그만. 잘못했어요,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눈물로 애원하는 동서를 보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동서가 그동안 제게 왜 그랬던 건지도 이해가 가더군요. 첫사랑을 제게 빼앗긴 기분이 들어서 그랬던 거였죠. 오빠나 다른 가족들이 알면 저 죽어요. 어쩜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한때의 풋사랑이었고 지금은 진짜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형님. 네? 제발요. 좋아, 알겠어. 오늘 일은 다른 가족들한텐 비밀로 할게. 근데 착각하지 마.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서방님을 생각해서니까. 동서도 정신 차려. 한 번만 더 이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고민하다 동서에게 말했어요. 맘 같아선 동서의 더러운 마음을 다 까발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상황이 너무 꼬일 것 같았거든요. 시부모님이 놀라실 것도 걱정이 됐고요. 대신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였죠. 대신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아주라. 또 그이한테 오빠 오빠 하는 것도 그만둬. 엄연히 가족관계가 됐는데 제대로 된 호칭을 써야 하지 않겠어? 시부모님이 워낙 싫은 소리 못하는 분들이라 그렇지 남이 들으면 못 배워먹었다고 욕먹을 일이야. 안 그래? 제 말에 동서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그렇게 할게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동안 저는 동서를 예의주시했어요. 혹시라도 또 저희 남편한테 딴 마음을 품고 몹쓸 짓을 하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뒤로 동서는 얌전해졌고요. 제 앞에서 쓸데없이 남편과 더 친한 척하지도 않았죠.
남편도 그제야 좀 한시름 놓은 눈치더군요. 서희 말이야,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지? 나한테 요즘 계속 아주버님이라고 하더라고. 당신이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기싸움이라니? 모른 척하긴. 당신도 알았잖아. 서희 제가 괜히 당신 앞에서 나에 대해 더 잘 아는 척하고 그런 거. 그래서 사실 당신 모르게 따로 서희 불러다 놓고 야단도 치고 그랬거든. 당신 마음 상해할까봐. 그땐 서운하니 어쩌니 난리를 치더니만 이제야 좀 말을 듣네. 남편이 그렇게까지 뒤에서 절 위해주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 난 당신이 눈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나 당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눈치 백단이잖아. 하여간에 말은 청산유수지. 당신이야말로 앞으로 내 앞에서든 다른 사람 앞에서든 서희 그러지 마. 재수씨라고 제대로 호칭 써야지. 그러게. 나부터가 재수씨 동생처럼 여기던 거 그만둬야겠다. 걱정하지 마 여보. 나만 믿으라고. 한번 터놓고 대화를 한 이후로 남편 역시 동서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만나면 재수씨라고 꼬박꼬박 부르고요. 둘만 아는 얘기가 나올 때면 중단하고 슬그머니 저를 끼워 다시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러자 동서 입장에선 갑자기 남편이 너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진 걸까요? 언젠가부터 은근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얌전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다가가지 않고 가족들 앞에서도 예의를 차렸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됐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의도된 것이 숨어 있었어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제가 국을 담아서 동서에게 내미는 순간 갑자기 동서가 그릇을 확 자기 쪽으로 쏟더군요. 동서의 치맛자락이 순식간에 뜨거운 국물로 젖었죠. 뜨거! 뭐야, 자기야 괜찮아? 놀란 서방님이 얼른 달려와 동서를 살폈어요. 거실에 있던 시어머니도 얼른 냉장고로 달려가 얼음을 꺼냈죠. 괜찮니? 많이 데웠어? 네, 전 괜찮아요. 형님이 갑자기 손을 확 놓는 바람에. 그러자 서방님이 휙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형수님, 조심 좀 하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지 마 자기야. 그릇이 많이 미끄러웠나 보지. 이거 안 되겠다. 생각보다 많이 데인 것 같아. 바로 병원 가보자. 저는 분명히 동서에게 제대로 건넸거든요. 동서가 의도적으로 손에 힘을 빼지 않는 한 그렇게 확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벌겋게 화상을 입은 동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병원 치료비까지 물어줬죠. 그 뒤로도 동서의 교묘한 수작질은 계속됐어요.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동서에게 연락이 오더니만 같이 선물을 준비하자고 하더군요. 선물을 같이 하자고? 네. 어머님 워낙 안목이 높으셔서 스카프 하나도 외제로만 쓰시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예산이 밑도 끝도 없이 높아지잖아요. 그냥 형님네랑 저희네랑 돈 합쳐서 같이 준비하면 어때요? 그러지 뭐. 생각해둔 선물은 있어? 네. 어머님이 요즘 향수에 푹 빠지셨잖아요. 이번에 백화점에 입점한 프랑스 향수랑 바디 제품 사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동서의 제안대로 백화점에 가서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생일날 선물을 드리려는데 동서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어머님, 이건 제 선물이에요. 열어보세요. 놀랍게도 동서는 또 따로 선물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 취향의 고급스러운 브로치였죠. 형님은 뭐 사오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묻는 동서를 보면서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그래도 준비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어서 일단 선물을 꺼냈는데요. 향수와 바디 샤워를 본 시어머니가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걸 본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 기관지가 약해서 향이 있는 제품은 꺼려하는데 영준 어멈 네가 잘 몰랐구나. 형님은 저희 식구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버님. 사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좋았을걸. 너무 저랑 거리 두지 말고 친하게 좀 지내요, 형님. 겉으로 보기엔 저를 감싸는 것 같았지만 말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보면 마치 제가 동서와 친해지길 꺼린다는 듯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다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래, 어머마. 이 서희랑도 친하게 지내거라. 형님 동서 사이가 좋아야 집안이 화목한 법 아니겠어? 거기다 대고 실은 동서가 선물을 같이 준비하자고 했다고. 이 선물을 고른 것도 다 동서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동서가 딱 잡아떼면 그만이었죠. 결국 저는 네 아버님,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 생일 잔치가 끝나갈 무렵 동서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선물 같이 준비하자고 해놓고 왜 날 물먹여? 물먹이다뇨. 전 그냥 생각해보니까 따로 준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해요. 웃기지 마. 어머님이 향기 있는 제품 못 쓴다는 것도 동서는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그건 잠깐 깜빡했었어요. 아깐 제 잘못 감싸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동서를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결국 동서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죠. 동서, 정말 이럴 거야? 우리 그 이한테 했던 그 더러운 행동 꼭 다시 내 입에 올려야겠어? 하지만 동서는 당황하긴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언제까지 그걸로 협박할 건데요? 막말로 제가 오빠한테 그런 거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형님이 얘기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누굴 더 믿을 것 같은데요? 전요, 이 집안의 친딸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분한테 얼마나 오랜 세월 예쁨 받았는지 알아요? 어디 그뿐인가요? 형님은 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지만 전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먼이거든요. 근데 어디 굴러온 돌 따위가 날 밀어내려고 해. 우리 오빠 돈이나 빨아먹는 고아 주제. 경멸하듯 읊조린 동서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핥혔어요.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후려쳤고요. 저보다 키도 작고 말랐던 동서는 바로 뒤로 나가 떨어졌네요. 뭐야? 당신 미쳤어? 누가 더러운 고아 아니랄까봐 폭력을 써! 이래서 못 배워먹은 인간은 성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분노한 동서는 온갖 말로 저를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소란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나타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을 쥐어짜내더군요. 형님이 제가 미리 선물에 대해 조언 안 해줬다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때릴 것까지야. 저 형님이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말씀은 안 드렸는데 형님이 절 뒤에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또다시 가짜는 모함을 하는 동서를 보고 있자니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연극 그만해. 더러운 고아? 누가 진짜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진 그 누구보다 동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지. 하고 내뱉은 다음 시댁을 나와버렸네요. 뒤에서 시부모님이 절 부르셨지만 멈추지 않았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따라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입으로 미주알고주알 동서가 한 짓을 일러 바치는 것도 너무 짜치고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 당신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난 늘 당신 편이라는 거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알겠지?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이 고마운 한편으로 여전히 동서에 대한 제 분노는 풀리지 않았어요. 이대로 그냥 연을 끊어버리고픈 마음뿐이었죠.
이럴 때 친정이라도 있다면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하소연이라도 할 텐데 새삼 절 버리고 먼저 떠난 부모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이 보기에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던 걸까요? 뜻하지 않은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셨지 뭐예요.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걸더군요. 저기 혹시 너 미정이 아니니?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세련된 여자가 멍하니 절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 위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떠오르더군요. 설마 지숙 언니? 역시 너 미정이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널 몰라볼 리가 없지.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언니. 반가움에 저도 모르게 덥석 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는 그대로 인근 카페로 옮겨 근황을 나눴는데요. 알고 보니 언니는 줄곧 미국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땐 적응하기 힘들기도 하고 동양인이라고 따돌림도 받고 그래서 너한테 연락할 기력이 없었어. 네가 내 전화를 반가워해줄까 겁도 났고 말이야. 아, 내가 언니 입양되고 못되게 굴었었지?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언니가 부모님처럼 날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바보같이. 그땐 언니도 어린애일 뿐이었는데 말이야. 가족이 생겨서 너무 기쁠 텐데 나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네. 아니야 미정아. 나 보육원 나와서도 한시도 널 잊은 적이 없어. 그래서 한국 들어올 때마다 널 찾았는걸? 보육원 졸업자 관리가 엉망이라 너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얻을 순 없었지만 말이야. 근데 설마 여기서 이렇게 널 보게 될 줄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한 거지? 저는 언니와 밀린 근황을 나눴어요. 언니 역시 결혼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만난 남편과 같이 한국으로 완전히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야, 아무래도 부모님 사업을 내가 물려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지금 열심히 후계자 수업 받는 중이야. 진짜? 너무 멋있다 언니. 언니 새 부모님이 부자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신가 보네. 잘 됐다. 잘 되긴. 요즘 잠잘 시간도 없이 일만 하는 중인걸. 그래도 걷어준 은혜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다음에 한번 네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랑 다 같이 보자. 그 뒤로 종종 언니와 만남을 가졌어요.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남편분이 외국인이긴 해도 한국말도 잘하고 유머러스해서 남편도 좋아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언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선 시간 되면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더군요. 곧 제 생일이니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요. 다행히 애들은 시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해서 바로 나갔는데요. 그냥 고기만 사줘도 고마운데 언니는 절 최고급 호텔 뷔페에 데려갔어요. 한 끼만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값비싼 곳이었죠. 아니 뭐 이렇게 비싼 데 왔어. 난 그냥 삼겹살이면 된다니까. 삼겹살도 나중에 또 먹으면 되지. 당분간은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미리 챙겨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언니와 수다를 떨고 있자니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러다 언니가 업무 전화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 사이 비어있던 옆 테이블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와 앉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동서가 끼어 있더군요. 친구들과 같이 온 것 같았는데요. 동서 역시 절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아니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나 아는 언니랑 밥 먹으러 왔어. 신경 쓰지 말고 동서도 맛있게 먹어. 그때 크게 다툰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였기에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맘 같아선 말도 걸지 않고 싶었는데 동서 친구들이 있어 차마 그럴 수가 없더군요. 동서 체면을 구길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동서는 제 체면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더군요. 여기가 그냥 아무나 밥 먹으러 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혹시 여기서 알바하세요? 직원인데 저 오니까 손님인 척? 누가 봐도 비꼬는 거였어요. 울컥 분노가 치솟아 오르더군요.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말 다 못했는데. 얘들아 인사해. 우리 형님이야.
내가 말했지? 동서의 소개에 친구들의 얼굴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아, 그 고아 애태학도 못 나왔다는? 난 그런 여자가 상철 오빠랑 결혼했다고 해서 대단한 미인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평범하잖아? 야, 저게 평범이냐? 평범이야지. 안서희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아, 얘들아 그만해. 우리 형님이 얼마나 막갑한데. 저번에도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말싸움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바로 손부터 날리더라? 뭐? 무식해서 진짜. 이래서 못 배워먹은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동서는 친구들과 저 들으라는 듯이 마구 낄낄댔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돌아볼 정도로 커다란 소리였죠. 뜻하지 않은 망신에 얼굴이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언니가 불쑥 나타나더군요. 못 빼어먹긴 누가 못 빼어먹어?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건가? 미정아, 너 저런 무식한 여자애들한테 왜 당하고만 있어? 언니는 뒤에서 저희가 나누던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호하듯 뒤로 물러서게 한 다음 자기가 앞으로 나서더군요. 자기야, 부모 없는 고아가 어쩌고 대학이 어쩌고 그렇게 끝나누면 자기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요? 부모 잘 만나서 편하게 사치하면서 사는 주제에 안 부끄럽나? 뭐예요? 이 여자가 진짜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그 여자가 내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맞아. 여기 애랑 그쪽 일액이랑 형님 동서지간이거든요? 형님이랍시고 제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동서 친구들이 앞다퉈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제일 펄쩍 뛸 줄 알았던 동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않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언니까지 동서에게로 시선을 돌렸고요. 모두의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됐다는 걸 안 동서가 얼굴을 굳힌 채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흡사 오줌이라도 지를 것처럼 겁에 질린 모습이었죠. 그러자 언니가 마치 무언가 깨달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쪽 우리 팀 안대리 맞지? 세상에, 안대리였어? 우리 미정이 괴롭힌다던 그 못된 동서가. 아, 그게 그러니까 팀장님.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언니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다름 아닌 동서가 다닌다는 대기업이었지 뭐예요? 심지어 언니는 동서가 있는 팀의 차기 후계자이자 팀장으로서 발령이 나 일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동서를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었죠.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동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이더군요. 안대리, 그 사건 있기 전부터 내가 안대리 소문은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 새로 오는 신입 직원들마다 눈물 쏙 빠지게 괴롭히고 따돌린다는. 근데 그게 우리 미정이한테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네. 보나마나 뻔해. 미정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아의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핍박한 거지? 정작 자기는 학력 위조한 계약직이면서 말이야. 팀장님, 그런 얘긴... 왜? 어머, 친구들한테도 미정이한테도 비밀로 한 거야? 그럼 안대리 계약직인 걸 아무도 몰라? 얼마 전에 명문대 졸업장 위조한 거 걸려서 난리 났던 것도? 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 테니까 제발 더는 아무 말도... 글쎄, 사과할 대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나한테 사과를 해? 하려면 미정이한테 해야지. 언니의 싸늘한 답변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제 쪽을 보고 마지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형님, 제가 아깐 죄송해요. 말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동서가 용서를 빌거나 말거나 전 갑자기 알게 된 진실에 너무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다시 물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가 언니 회사를 다녀? 근데 계약직이라고? 응. 근데 이제 계약직도 아니야. 이달 말에 퇴사하기로 했거든. 뭐? 왜? 학력 위조한 것 때문에? 아니, 그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이걸 말해도 되나? 그래, 뭐 너도 알아야지. 한 가족인데. 너희 동서 말이야.
같은 팀 유부남 과장이랑 탕비실에서 그렇고 그런 짓 하다가 걸렸어. 언니의 폭로에 저는 입을 떡 벌렸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죠. 어느새 주변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했고 동서의 친구들은 슬그머니 동서 뒤로 물러섰어요. 언제 그렇게 감쌌냐는 듯이 말이죠. 가정이 있는 여자가 같은 유부남이랑 불륜 저지르고 잘리는 주제에 남 앞에서 큰 소리 칠 자격이 있나? 이 사실 미정인의 시댁도 아무도 모르지? 어? 내가 거기까진 월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다 안 되니까 자초한 거야? 동서,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로 서방님을 두고 동서 바람핀 거야? 그래?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말문이 막힌 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밖으로 달려나갔죠. 이미 답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는가 몰라요. 언니가 보기 좋게 동서를 밟아줘서 속 시원한 한편으론 동서의 비밀을 알게 돼 혼란스러웠죠. 차마 남편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았는데요. 다음날 바로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뻔했지만 일단 만나긴 만났는데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바로 무릎부터 꿇더군요. 형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 아니 아주버님이 저 말고 형님을 선택한 게 너무 분하고 짜증나서 그래서 형님에게 일부러 더 못되게 군 거 인정해요.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형님 말이라면 뭐든 다 복종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회사에서 있던 일 그 이한테 알려지면 죽어요. 바로 이혼이라고요. 뭐 서방님이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서방님도 알긴 알아야지. 그걸 용서할지 말진 서방님이 선택할 문제고 말이야. 글쎄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게 누가 유부남이랑 바람나래? 내가 서방님하고 아예 남도 아니고 모른 척하긴 힘들지. 난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나한테 빌지 말고 서방님한테 용서를 구해. 단호한 제 말에 동서의 얼굴이 야처처럼 일그러졌어요. 이 고아년이 진짜!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난리야? 네가 우리 회사 사장 딸이랑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봤자 넌 별 볼 일 없는 고아에 불과해.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이렇게 후회할지 또 할 거야? 전에 어머님 생일 선물로 일부러 독한 향수 추천한 것도 내가 국 쏟지도 않았는데 쏟은 것처럼 유도한 것도 다 참아줬더니 내가 우스워? 경고하는데 더는 후회할 짓 하지 마. 후회는 무슨 후회? 이 거지 같은 년. 네가 내 앞에 나타난 뒤로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 당장 꺼져. 우리 오빠한테서 내 앞에서 썩 꺼지란 말이야. 동서는 계속해서 거친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때렸고요. 동서는 씩씩거리며 맞대응하려고 했지만 제 힘에 밀려 계속 얻어맞기만 했죠. 그러자 분한 듯 마구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상대할 가치를 못 느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몇 시간 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얘, 너 혹시 서희 때렸니? 지금 사돈부부가 오셨는데 네가 자기 딸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노발대발하는구나. 잠깐 올 수 있겠어? 차라리 잘됐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웃집에 애들을 맡기고 바로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절 보자마자 안 싸더니 분기탱천하더군요. 너야? 네가 내 딸 얼굴 이렇게 만들어놨어? 누가 천박한 고아년 아니랄까봐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그러자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말씀 가려하시죠. 제 아내입니다. 하, 상철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랑 서희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근데 어떻게 이깟 천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선. 그만하시라니까요. 재수씨가 맞을 짓 했겠죠. 이 사람이 괜히 아무한테나 손을 올리는 줄 알아요? 아니 뭐야?
우리 서희가 무슨 맞을 짓을 했다는 거야? 아이, 사부인,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일단 애들 말을 좀 들어보자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돈 부부를 말렸어요. 그 사이 동서는 더욱 서럽게 울더군요. 동정표를 사려는 수작 같았는데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그이 말이 맞아요. 동서가 맞을 짓 했어요. 저한테 고아년이라는 등 꺼지라는 등 선 넘는 막말과 욕설을 했거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한테 어머님 생일 선물을 같이 준비하자면서 어머님이 기피하는 제품을 사라고 유도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제가 국을 쏟은 것처럼 막 몰아가기도 하고요. 그동안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 폭로에 동설은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가련한 척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절 모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동서의 그런 수법에 더는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동서가 전에 그랬지? 증거도 없는데 내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고. 동서의 그 말에 한 수 배워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저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동서와 나눌 때 몰래 녹음해뒀던 파일을 재생했죠. 거기엔 동서가 제게 했던 막말과 욕설은 물론이고요. 제게 저질렀던 잘못들과 불륜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모두의 입이 경악으로 떡 벌어졌죠. 충격을 수습하고 제일 먼저 입을 연 건 시아버지였어요. 대체 이게 무슨... 서희, 너 도대체 너희 형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거기다 불륜이라니! 그게 말이죠, 아버님. 동서 다니는 회사가 저랑 친한 언니 회사거든요. 그 언니 통해서 동서가 학력 위조한 계약직이라는 것도, 유부남 상사랑 바람나서 잘리게 됐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동서가 또 잡아뗄까봐 탕비실에 둘이 있던 모습이 담긴 CCTV를 받아오긴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니까지 감히 날... 벼랑 끝에 몰린 동서가 벼랑간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곤 그대로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빨라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잠시, 옆에 있던 남편이 얼른 제 앞을 막아서고 그대로 동서를 떠밀어버렸어요. 동서는 그대로 바닥에 처박혀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을 올려다봤죠. 오빠, 지금 날 밀친 거야? 내가 왜 네 오빠야? 넌 오늘부로 나한테 쓰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오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오빠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보다 저런 고아년이 더 좋다 이거야? 자꾸 그따위 더러운 멸칭으로 내 아내 부르지 마! 넌 이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쓰레기니까. 어디 감히 주제도 모르고 이 사람을 괴롭혀? 부모 잘 만난 것 빼곤 스스로 잃은 게 하나도 없는 주제. 하다하다 이제 내 동생을 두고 바람까지 펴? 남편의 말에 동서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인 남편의 막말에 그 어느 때보다 제일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사돈 부부는 그런 동서를 데리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고요. 며칠 뒤 다시 따로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자기 딸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제가 동서의 만행을 어디 가서 소문이라도 낼까봐 겁이 났었나 보죠. 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우리 딸이 어려서 아직 철이 없어 그런 거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리다뇨? 동서 나이가 내일 모레면 30인데 어려서 그랬다고 용서받기엔 이미 한참이나 지난 나이죠. 그렇게 계속 감싸고 들기만 하니까 동서가 그렇게 제멋대로의 형편없는 쓰레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동서의 부모는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시고요. 서방님이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다시 볼 일은 없겠네요. 그럼 이만. 그대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요. 지리한 재판 끝에 서방님은 동서와 완전히 이혼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받은 위자료를 제게 건넸죠. 됐다고 한사코 사양했는데도 그동안 오해한 게 미안하다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그냥 받으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았네요. 저는 그 돈으로 복수의 힘을 실어준 언니에게 만난 밥도 사고요. 명품백도 하나 선물했어요. 지금도 언니와는 친자매보다 더 끈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동서는 언니 회사에서 잘린 뒤 업계에 소문이 쫙 나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고요. 도망치듯 부모와 같이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듣기로는 거기서도 썩 잘 지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반면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과 신혼 때처럼은 아니지만 대체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정정하시고요. 동서가 괴롭힐 때 못 막아준 게 미안하다면서 다들 제게 꼼짝도 못 하신답니다. 얼마 전에 서방님이 새장가를 들었는데요. 새로 맞이한 동서는 전 동서와 달리 얼마나 착하고 수더분한지 몰라요. 저하고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엔 쭉 봄날만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